네, 이번에는 김미성 앵커가 꼽은 이슈인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말씀 나눠보도록 하죠. 오랜만에 TSMC 소식인데요. TSMC가 중국 공장을 증설하는 것을 두고 이번에는 미국에서 제동을 걸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TSMC가 중국 난징 공장 증설한다는 얘기는 4월 말 5월 초에 나왔었습니다. 네. 그때 한번 전해드렸습니다마는 당시에 TSMC의 발표가 어떤 내용이었는가 하면은 28억 달러를 투자를 해서 12인치 웨이퍼 월 4만 장 처리 정도의 공장을 증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때 사용되는 기술은 28나노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에 집중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발표가 나왔을 때 중국의 내부적인 분위기가 좋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미국에는 무려 120억 달러를 투자를 하면서 중국에는 28억 달러냐. 그리고 또 미국에는 5나노 공정에 첨단 공정이 가는 데 비해 가지고 중국에는 28나노 공정이냐. 그래서 오히려 28나노 공장을 증설하게 된다면은 기존에 있는 중국의 파운드리 업체들이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또 결국 이게 말하자면은 첨단 공정이 중국에 들어오는 걸 막으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해서 사실은 이 발표가 나고 난 뒤에 중국에서도 반대 의견이 꽤 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말에 발표된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대만의 더 타임스가 보도를 했는데 티타임스가 보도를 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건가 하면은 이 중국의 TSMC 공장 증설을 두고 미국도 반대를 하고 있다, 제동을 걸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말하자면은 이 공정 자체가 28나노로 구형 공정이라 하더라도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갖다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뭐 우리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에도 영향이 좀 있을까요? 네, 일단은 TSMC가 만약에 증설을 못한다면은 결국 한국 업체한테 반사적 이익이 돌아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이두 같은 경우는 자체 설계한 인공지능 반도체의 파운드리를 삼성전자에 맡겼다라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DB 하이텍 같은 경우에 우리 강승민 전문가가 한번 이 회사도 추천을 했었습니다만은 DB 하이텍 같은 경우는 중국 고객사에서 워낙 지금 주문이 쏟아져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조그만 팹리스들 있죠. 팹리스들의 주문을 소화를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본다면은 TSMC가 중국 공장을 증설하려는 이유 자체도 너무 물량이 주문이 많으니까 증설을 하려는 건데 네. 이걸 갖다 중국에서도 달가워하지 않고 미국에서 제동을 건다면은 결국 이게 순조롭게 안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나라 파운드리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는 수긍이 갑니다. 그렇지만 네. 문제는 뭔가 하면 만약에 미중 간의 반도체 갈등이 계속된다면 28나노 공정을 중국에 증설하는 걸 미국이 제동을 걸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우리 하이닉스나 삼성이 중국의 첨단 공정에 메모리하고 낸드 플래시 이 공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디램하고. 네.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첨단 장비에 대해서 태클을 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메모리나 디램이나 낸드 플래시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첨단 공정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갖다 미국이 만약에 문제를 삼으면은 우리나라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중국에 투자해놓은 공장들이 헛개비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되는 거니까 마냥 우리한테 좋을 거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중국 당국이 자국의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좀 강화를 하면서 우리 또 중화개미들이 손해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중국이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한 게 작년 10월 마윈이 말하자면 좀 입 바른 소리를 한 그 이후로 어쨌든 본격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는 뭐 디디 출신 같은 경우에 아주 큰 곤욕을 치르고 있고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홍콩 증시에 항생테크 지수가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은 중국의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 30개가 포함되어 있는 지수입니다. 그런데 이 지수 같은 경우에 최근에 조금 올랐다 그랬지만 최고치 2월 달에 최고치하고 비교를 하면 한 30% 정도 떨어져 있는 걸로 이렇게 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우리나라 투자가들 가운데 중국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가들 네. 중학개미라고 표현들을 하는데 그렇죠. 이 중학개미들이 중국 주식에 투자를 할 때 주로 이 빅테크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항생테크 지수를 기반으로 한 ETF
같은 경우에는 여지없이 한 30% 정도 떨어져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알리바바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텐센트라든지 징동닷컴이라든지 이런 데 총 투자한 우리나라 개인 투자가들의 자금이 대략 한 2조 원 정도 되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지금 투자 자금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네, 2조 원, 적은 돈이 아닌데 이렇게 되면은 뭐 중국 증시, 뭐 주식, 뭐 기술주 투자 어려워지는 거 아닐까요? 일단 조심하라고들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 미국하고 중국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오히려 중국 정부가 중국 테크 기업들을 두들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국이 네. 그러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떤 자본주의 논리로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 이걸 갖다가 뭐 딱히 누구한테 항의할 수도 없는 거 그러니까요.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다만 하나 생각을 해본다면은 결국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반도체를 포함한 테크 쪽으로 가고 통신 쪽으로 가게 된다면은 중국 당국 입장에서도 빅테크 기업들을 지원 안 하고는 안 될 거다라는 네. 그런 분석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이후에는 빅테크 기업들이 좀 살아나지 않겠냐 이렇게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 주의해야 될 건 뭔가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전 전문가들 논리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렇게 우호적으로 긍정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개별 기업에 대한 투자, 중국 빅테크 기업들의 개별 기업에 대한 투자는 삼가해라. 왜 그런가 하면은 어느 놈이 또 어떤 미온틀이 박혀가지고 그렇죠.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니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ETF로 투자를 하는 게 차라리. 네. 가장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한 분석인 것 같고요. 이어서 세 번째 이슈도 좀 확인을 해볼 텐데 뭐 코로나 이야기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죠. 네,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또 중앙은행의 역할이 바뀌고 있다는 소식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네,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블룸버그가 분석을 해서 보도를 한 내용인데 우리가 뭐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이때까지 우리가 교과서상에서 배우는 중앙은행의 역할 그러면은 통화 가치를 유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통화 네.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게 어떻게 보면 중앙은행의 역할이었는데 이번에도 그렇고 과거 금융위기 이후에 쭉 움직이는 걸 보면은 중앙은행의 역할이 이런 통화 가치의 안정이 아닌 그 이외에 다른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번 팬데믹 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다라고 블룸버그가 지적을 하면서도 이번 팬데믹이 큰 계기가 된 걸로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대표적으로 뭘 분석을 했는가 하면 중앙은행 총재들이 연설을 하면서 불평등에 관해서 언급한 비율을 한번 조사를 한 겁니다. 사실 중앙은행 총재가 불평등에 대해서 크게 관심 가질 그런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율을 보면은 2018년에는 5.42%였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는 7.96%로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거거든요. 네. 비율로 따져서는 50% 이상 늘어났는데 이만큼 중앙은행들이 말하자면 물가 안정 이외에 다른 어젠다에 대해서도 관심을 크게 갖는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그게 이제 계기가 된 게 말씀드린 것처럼 팬데믹을 거치면서 사실 그 중앙은행들이 돈을 풀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QE를 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채권을 사고 통화를 풀어주면서 경제를 갖다 살려준 그런 과정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걸 겪으면서 과연 중앙은행의 역할이 꼭 물가 안정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앞길을 찾고 있다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일본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 기후 변화 대응 자금을 공급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이제는 정부뿐만이 아니고 중앙은행도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으로 바뀌고 있다 하는 그런 점을 지적을 하고 그래서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 시점이 중앙은행으로 봐서도 어떤 역할에 있어서 큰 접점, 변곡점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